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첫 시간에 이어서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다. 아보도르 교수님의 책 중에서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대략적인 그 자율신경계통에 대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어떻게 상호 균형을 이루는가. 그래서 그 균형이 깨어졌을 때 어떠한 질병의 구조가 이렇게 일어나는지 간단하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제1장 그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파트를 함께 나누어 보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되면 불면증에 대해서 이 아보도르 교수님은 어떻게 정의하고 치료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0페이지부터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중요한 부분을 주로 읽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건강할 때는 자기 몸 상태 따위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손발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도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치거나 병이 생기는 순간 일상생활은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립니다. 부엌 칼에 손가락을 베어 맹렬한 통증이 엄습해 오면 머릿속은 온통 손가락 생각뿐이고, 허리를 삐어서 요통으로 설 수 없으면 하루 종일 허리만 생각하게 됩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이 악화되어 피부가 새빨갛게 짓무르고 가려워 견딜 수가 없게 되고, 혈압이 전혀 내려가지 않는다. 또 암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 병 생각으로 머리가 이렇게 떠나지 않죠. 그래서 도저히 평상심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건강했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인가, 얼마나 불운한 일인가라고 이렇게 낙담을 합니다. 이 책은 일본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일본 사회를 기준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유전적 체질이기 때문에 별 도리가 없다라는 말이라도 들으면 부모를 원망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속이 시끄럽겠지만 우선 마음을 가라앉히도록 합시다.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은 운이 나빠서 그런 것도,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흔히 말하는 유전적 요인도 그렇게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유전자 이상 등으로 일어나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율이 질병 전체의 3% 정도입니다. 병의 근본 원인은 스트레스에 있습니다. 과로하고 거듭해서 무리했다가, 또 걱정거리가 있어서 마음이 편치 않다거나, 몸 상태가 나빠서 약을 먹으며 참고 견디는 등, 심신에 쌓인 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체 리듬이 무너져서 발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의 일벌레 근성을 물려받아서 자신도 모르게 무리해서 일을 했다든가, 쓸데없이 걱정하는 부모의 성격을 물려받아 모든 일에 조바심을 내는 것이 이 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벌레다,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일본인들이 특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유전은 성격에 관련된 유전자입니다.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온 생활 방식을 재검토하면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가벼운 유전자 지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해도 과로를 하지 않고 노심초사하지 않거나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병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친다는 것은 결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죠. 실제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가면 대개의 의사는 스트레스는 몸에 나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몸보신 좀 하시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어떠한 과정으로 몸에 해를 끼치며 면역력을 떨어뜨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의사는 좀처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몸에 나쁘다. 스트레스로 병이 악화된다. 스트레스와 병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들은 하지만 어딘가 애매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래서 환자들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병은 낫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에 건강도 전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이 아보도르 교수님과 후쿠다 미노루 선생이 공동 연구한 끝에 발표한 백혈구의 자율신경 지배법칙, 후쿠다 아보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자율신경과 백혈구의 관련을 통해서 이제까지 명료하지 않았던 스트레스가 병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밝혀냈습니다. 병에 걸리는 과정을 보면 병을 고치는 방법도 자연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율신경과 백혈구의 관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신경이란 그럼 무엇인가?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개라고요? 60조. 대단히 많죠. 자율신경은 이 엄청난 수의 세포들의 작용을 무의식적으로 조종하는 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은 심장과 혈관, 위장, 땀샘 등 내장의 여러 기관의 작용을 조정합니다.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독립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자율신경이라 불리웁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도 심장이 계속 뛰는 것은 자율신경이 심장의 작용을 자동적으로 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감신경은 등뼈, 척추에서 균등하게 나오며 부교감신경은 목, 경추와 천골, 등뼈의 허리 아래 엉덩이에 있는 뼈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목에서 나오는 신경은 심장이나 위와 같은 상반신의 내장을 지배하고 이 선골에서 나오는 신경은 골반 내의 장기들을 지배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전신세포를 통괄하는 신경 해서 이 자율신경은 내장의 작용을 조정할 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각각의 신경 말단에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일종의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이 60조 개의 세포를 자극해서 자율신경의 명령을 전달하고요. 세포의 작용을 고르게 조절합니다. 이 교감신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이름은 아드레날린인데요. 이는 심장의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관을 이렇게 수축시켜서 혈압을 이렇게 오르게 이렇게 혈압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심신을 긴장시키고 흥분시키고 몸을 활동 모드로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화를 심하게 날 때 혈압이 급상승하는 것은 흥분한 교감신경이 아드레날린을 한꺼번에 방출해서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하여 부교감신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데 이는 심장의 박동을 느리게 하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반대죠. 혈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몸은 휴식, 이완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활동 모드와 이완 모드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휴식과 이완 모드. 또한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놓이면 세포의 분비, 배설이 왕성해서 식욕이 솟고 배변도 촉진됩니다. 이 자율신경은 세포에 작동해라, 쉬어라라고 명령을 내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몸 상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우리들은 안정된 생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보도르 교수와 후쿠다 미노루 선생은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중에 자율신경이 다음에 이야기할 백혈구의 수와 작용도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후쿠다 아보 이론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관관계를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파수꾼 백혈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면역이라고 불리는 자기 방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세균, 이종 단백질,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는 없는 단백질을 말하죠. 이종 단백질. 그 다음에 암세포 등의 공격에서 몸을 지켜줍니다. 백혈구는 이 면역 시스템 가운데 중심적인 작용을 하는 혈구 세포입니다. 이 혈액 중에는 백혈구 외에 적혈구가 흐르고 있습니다. 적혈구는 산소와 탄산가스를 운반하는 일을 담당하며 혈액 세제곱미리 속에 약 500만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00만 개입니다. 백혈구는 혈액 세제곱미리당 5,000에서 8,000개 정도 들어있고 그 중에서 약 95%가 과립구와 림프구입니다. 어제 잠깐 나왔었죠? 과립구와 림프구.
엄밀히 말하면 과립구는 이제 호중구이고요. 호산구, 과립구는 그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호중구, 호산구, 호염기구로 이렇게 나눠지지만 과립구 전체의 95%는 호중구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그냥 과립구는 호중구로 정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립구와 림프구 둘 다 적으로부터 몸을 지키지만은 작동하는 방법은 각각 다릅니다. 이 과립구는 진균, 세균, 오래되어 죽은 세포의 시체 등 사이즈가 큰 이물질을 먹어치워 처리하는 일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보통 1세제곱미리당 3,000개에서 4,000개 정도의 백혈구를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백혈구 전체의 54에서 60%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 숫자를 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백혈구는 1세제곱미리당 몇 개라고 그랬죠? 5,000에서 8,000개. 백혈구 전체가요. 그 중에서 이제 과립구는 3,600개에서 4,000개 정도. 퍼센트로는 54에서 60%. 그래서 5460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잘 외웁니다. 54에서 60%를 5460. 과립구의 수치입니다. 개수로는 3,600개에서 한 4,000개. 이걸 왜 자꾸 암기를 하시는 게 좋냐면은 나중에 자신의 그 몸의 상태를 이렇게 점검하실 때 혈액 검사를 의뢰해서 한 2만 원 정도 든다 그래요. 그 백혈구 안에 과립구와 그 임파구 수치를 이렇게 분석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그 데이터가 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자신의 현재의 그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 번 더 하면은 백혈구는 전체 숫자가 1세제곱미리당 몇 개라 그랬죠? 5,000개에서 8,000개. 그 중에 과립구는 5460, 54에서 60%를 차지하는데 3,600개에서 4,000개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과립구 말고 임파구가 있다 그랬죠. 이 임파구는 뒤에 또 나옵니다. 근데 임파구는 대략 몇 개 정도 되냐면 백혈구 전체 100으로 봤을 때 35%에서 41%. 요걸 3541이라고 우리가 약자로 외웁니다. 3541. 아까 과립구는 5460. 임파구는 3541. 이거 비밀번호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림프구는 혈액 1세제곱미리당 2200개에서 최소 3000개가량 정도가 정상입니다. 근데 이거에서 자기의 피를 검사해서 자기 몸의 피수가 뭐 2200개 이하다. 그럼 이건 이제 심각한 상태예요. 1000 이하다. 이건 암이 발견될 수 있는 몸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아까 혈액 세제곱미리당 과립구는 3600에서 4000개라 그랬죠. 백혈구 전체의 54에서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과립구는 증식 능력이 대단히 높아서 긴급할 때는 2-3시간 안에 보통 한 2배로도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상처를 입어 조직에 염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과립구가 1에서 2만, 그러니까 1만 개에서 2만 개 정도까지 이렇게 늘어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이제 자기 피 검사를 했는데 1만 개가 넘었다. 그러면 어디 몸에서 몸에서 막 염증이 엄청 나 있는 상태예요. 피부 밖이든 아니든. 자, 충수염이나 폐렴, 편도선염 등 염증성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과립구는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한번 만들어지면 가능한 오래 살아서 몇 주간에서 몇 년 동안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립구만은 삶을 지속하는 유전자를 갖지 못해서 체내 세포 가운데서 가장 수명이 짧습니다. 과립구. 겨우 2-3일 만에 죽어버려서 하루에 50%가량의 세포가 교체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과립구가 단명한 이유는 우리 몸의 바깥의 적으로부터 바이러스나 아까 진균, 세균, 그 다음에 이러한 우리 몸에서 죽어나는 세포의 시체, 이런 것들이 몸에서 이제 몸 밖에서 많이 생기면 이러한 적이 생겨날 때
이 전력을 효율성 있게 보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분은 주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과립구가 단명한 이유를. 일반적으로 몸의 방어 시스템으로 림프구를 강조하기 쉽지만 최전선에서 우리의 몸을 지키고 있는 것은 과립구와 뒤에 나올 매크로파지라고 합니다. 이 부단히 밀려드는 외적에게 돌파당하지 않기 위해서 젊고 원기왕성한 과립구를 끊임없이 보충하여 싸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혈구의 분류는 크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액 1세제곱미리당 적혈구가 아까 몇 개라 그랬죠? 500만 개. 그 다음에 백혈구는 몇 개라 그랬죠? 5,000개에서 8,000개 정도 있고요. 그 백혈구 중에서 약 5460, 54에서 60%가 과립구라 그랬죠. 요게 이제 호중구, 95%가 호중구가 돼 있고, 과립구는 호중구라 그랬죠. 그냥 95%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호산구, 호염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가 3541, 아까 림프구가 3541 정도 된다 그랬죠. 2200개에서 아까 몇 개라 그랬습니까? 제가 3000개라 그랬나요? 네, 2200개에서 3000개. 요 35%의 림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안에는 NK세포, 그 다음에 NKT세포, B세포, T세포 이렇게 네 가지가 분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5% 미만이 단구로서 매크로파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혈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명한 과립구는 역할을 다하면 어떻게 되느냐? 조직의 점막으로 돌아와서 활성산소를 이렇게 방출하면서 죽습니다. 죽을 때 활성산소를 확 뿜어요. 이 활성산소는 이제 만병의 근원인데 노화를 일으키는 원흉이라고들 하는데요. 그 이유는 활성산소가 강력한 산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세포, 과도하게 됐을 때는 정상세포를 파괴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의 독성을 중화시키는 이 구조가 있는데요. 이 과립구의 비율이 이 정상적인 범위, 아까 몇이라 그랬죠? 5460. 그 정도 범위에 있다면, 그러니까 개수로는 3600개에서 4000개 정도가 나온다면 정상인데, 이 구조가 작동이 돼서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큰일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비율이 이 범위 안에 있다면.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나치게 많아져서 활성산소를 이렇게 확 많이 과잉으로 뿜고 죽게 되면은 우리 몸은 자력으로 중화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체내의 여기저기에 광범위한 조직 파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림프구는 바이러스 따위의 이물질, 미세한 이물질이죠. 암세포를 공격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림프구는 이물질을 항원이라고 인식하면 항원을 무독화시키는 항체라고 불리는 단백질을 만들어서 대응을 합니다.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림프구는 백혈구의 약 3541, 35에서 41%를 차지하고 혈액 1세제곱미리당 2200개에서 3000개가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림프구도 과립구와 마찬가지로 너무 많아지면 좋지 않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이 이제 발생하기 쉽게 됩니다. 너무 많아지면. 림프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역할도 각기 다릅니다. 이에 대해 다음 장에서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립구와 림프구를 제외한 나머지 약 5%가 아까 그 단구, 매크로파지라 그랬죠. 이 매크로파지는 아메바와 같은 형태를 취하는 세포로서 커다란 이물질이나 세포에서 나오는 노폐물을 먹어치워 청소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몸에 여러 가지 가드, 보초를 세워 놓으신 겁니다. 이 인간이 굉장히 중요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몸이 생명 현상을 잘 하도록 외부의 세균이나 여러 바이러스, 균, 이런 것들과 내부에서 생겨나는 여러, 세포의 죽은 세포라든가, 그 다음에 몸에서 이렇게 암 같은 암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이 자동으로 이렇게, 몸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초와 블록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신비한 거죠. 우리가 지금 로봇을 만들고 있지만 이 정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비가 필요 없이
잘만 삶을 유지한다면 굳이 병원을 가지 않아도 이렇게 먹는 거를 잘 조절하고 또 생활을 잘 조절하고 또 우리 교회처럼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은 이런 삶을 이렇게 잘 병이 없이 이렇게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매크로파지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이 노폐물, 그러니까 커다란 이물질이나 세포에서 나온 노폐물을 먹어치워 청소하는 일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고요. 바깥에서 침입한 적을 제거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탐식 세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매크로파지는 이 물질을 깨물어 상대가 어떠한 적인가를 판단하고 이 물질 조각을 림프구나 가립구에게 보여주는 항원 제시라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원을 조사하는 일종의 게슈타포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림프구와 가립구는 이 매크로파지가 보내준 정보,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활성화되고 이물질을 배제하기 위해서 작동을 합니다. 말하자면 방위 시스템을 작동시켜 스위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매크로파지는 혈액 속뿐만이 아니고요. 전신에 분포되어 있고 부위마다 형태와 작용이 달라지는데 혈액 속을 순환하며 염증 부위에 달려드는 것은 단구, 그 다음에 폐에 있는 것은 페포 마크로파지, 그 다음에 간에 있는 것은 쿠퍼 세포, 그 다음에 뇌에 있는 것은 글리아 세포라고 부릅니다. 이 매크로파지를 이름을 이제 얘가 어디를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혈액 속을 순환하며 있는 것은 단구, 그 다음에 폐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은 페포 마크로파지, 그 다음에 간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쿠퍼 세포, 그 다음에 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글리아 세포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이름이 다양하죠. 네, 오늘은 더 할 게 많은데요. 오늘은 요까지만 이 백혈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면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1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짧게 불면증에 대해서 나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원인을 생각한다. 불면으로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대단히 많은데 그 고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다. 이제 의사의 얘기입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하나는 잠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약을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다. 이런 고민입니다. 불면에는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는 유형과 하루 종일 별로 몸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 전자의 경우는 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이제 긴장을 해서 밤이 되어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심적인 고민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 적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을 가볍게 먹도록 시도해보자. 커피나 녹차, 홍차와 같은 카페인을 함유한 음료는 교감신경의 긴장을 처리하기 때문에 오후에는 마시지 않도록 한다. 흥분을 일으키는 요인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땀이 약간 날 정도로 가볍게 운동을 하면 효과적으로 부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욕탕에 들어가 몸을 덮이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잠이 좀처럼 오지 않아서 3일이나 4일씩이나 불면이 지속돼서 잠이 부족해지면 일상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약을 복용하여 하룻밤 정도 숙면을 취하는 것도 좋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소염 진통제를 이렇게 상용하는 사람의 경우는 이것이 불면증의 숨겨진 원인이라고들 많이 또 의사들이 얘기한다고 합니다. 노인들 가운데는 무릎 통증이나 요통 치료를 위해 단연간의 소염 진통제를 복용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장기 복용은 만성적인 교감신경에 장애를 낳게 돼서 맥이 빨라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독특한 흥분 상태가 지속이 돼서 불면에 빠진다고 합니다. 짚히는 데가 있는 사람은 소염 진통제를 끊으면 불면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또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불면의 또 다른 유형은 운동 부족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너무나 편해서 잠이 오지 않는 유형이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고 낮에 충분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3페이지에 보면은 정신안정제나 수면제는 불면증뿐만이 아니라 자율신경 실조 증상에도 종종 처방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율신경 실조 증상은 현기증이나 가슴의 두근거림, 두통, 불면증, 구토, 권태감, 상기, 냉증, 몸의 위화감, 변비, 식욕부진, 불안감 등이 다채로운 증상을 동반합니다. 이 증상은 주로 여성에게 많이 발견되고요. 10에서 20대 여성이나 갱년기 여성에게 특히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는 부분이 페이지 181페이지에 보면 불면증에 대해서 이제 어떤 병인가라고 이제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불면증은 어떤 병인가? 일본인 가운데 5명 중 1명은 불면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불면증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잠자리에 눕고 나서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 유형도 있고 깊이 잠들지 못하는 유형도 있고 한밤중에 잠이 깨거나 너무 일찍 깨는 유형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본 원인과 치료.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불면증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일과 인간관계에서 생긴 고민은 불안과 분노를 증가시켜 교감신경을 긴장시킴으로써 잠을 쫓아버린다. 마음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카운셀링이 있으나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면약에 의존하고 있다. 이 아보도르 교수의 치료 방침은 뭐냐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하루아침에 해결하기가 어렵겠지만 고민이 지나치면 해결의 길은 멀어진다. 적어도 스트레스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몸이 피곤하지는 않습니까? 무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이 짧은 대화라도 환자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불면증의 치료는 아보도르 교수는 일단 식생활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방이 나오고요. 교감신경의 긴장을 막고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오도록 하기 위해 턱 찌르는 침 치료와 자율신경 면역요법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먹는 것으로는 육류, 과일, 감자나 고구마, 곡류, 우유 있습니다. 콩 제품, 호두 이런 것들에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트립토판이요. 이 트립토판은 체내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수면을 유도하는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으로 합성되어서 잠이 들게 하는 작용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환자에게는 트립토판을 함유한 식품을 의식적으로 섭취하도록 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육류, 과일, 감자, 고구마, 곡류, 우유, 콩 제품, 호두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권하고 싶은 것은 이제 불면증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호두입니다. 호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산조인탕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방약을 또 일본에서는 먹인다고 합니다. 이 산조인탕에는 정신을 안정시키는 작용과 진정시키는 대추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진정작용이 있는 대추. 다소 시간이야 들겠지만 이러한 치료로 서서히 잠자리가 편해져 마침내는 한방약도 필요가 없게 되고, 다만 신경질적인 사람이나 성격이 조급한 사람은 뚜렷한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신경질적인 사람, 성격이 조급한 사람이죠. 이러한 환자에게는 일시적이나마 수면제를 함께 쓴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게 하면 수면제를 서서히 줄이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끊어버리고요. 불면증에 이용하는 대개의 수면제와 정신안정제를 먹다 보면 자꾸 여기에 의존을 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으로 불면증을 치료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경우 주의할 점도 있답니다. 침을 맞으면 몸이 쭉 처져 푹 잠이 듭니다. 역시 침은 효과가 좋아요라는 말을 가끔 듣는데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치료입니다. 침을 맞고 몸이 나른해지는 것은 앞서 설명했듯이 이 치료가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치료를 계속 받으면 침을 맞지 않고는 잠을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치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침을 찌를 때요, 그 피부에 4mm,
4mm 이상 깊게 찌르게 되면은 이게 교감신경을 이렇게 자극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4mm 이하, 뭐 2에서 3mm, 1mm 이렇게 톡 살짝 찌르게 되면 부교감신경을 자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항 뜨는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부항을 이렇게 간단하게 떠주면은 또, 이렇게 잠을 잘 자게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아보도르 교수님의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다. 이 책의 2탄, 요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 이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